고려강진. 비색 청자의 고향이라 불리는 이곳은 천년을 이어온 도공들의 땅이었다.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어도 가마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 속에서 흙은 하늘빛으로, 바다빛으로, 그 어떤 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색으로 태어났다. 도공 을수는 그 비색의 대가였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청자는 고려 왕실은 물론 송나라 황실에서도 탐낼 정도였다. 하지만 을수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조상님들, 오늘도 당신들의 기술을 빌려 이 천한 손으로 아름다움을 빚게 해주십시오. 을수에게는 10살 배기 아들이 있었다. 이름은 아직 짓지 못했다. 고려의 관습에 따라 아이가 15이 되어야 정식 이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을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정해두고 있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나보다 더 훌륭한 도공이 될 것이다. 그때 이름을 지어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랐다. 흙을 이기는 법, 물레를 돌리는 법, 유약을 바르는 법. 을수는 아들에게 한 가지씩 가르쳤다. 아직 어린 손이었지만 아이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아버지, 이 흙은 왜 이렇게 따뜻한가요? 그것은 우리 강진의 흙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흙은 천년을 묵은 조상들의 손때가 배어 있단다.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의 눈빛치고는 너무나 진지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이 잦아지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밤 강진 포구에 외선 5척이 들이닥쳤다. 규슈의 영주 시마즈가 보낸 병사들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약탈이 아니었다. 납치였다. 도공 을수를 찾아라. 고려 청자의 비밀을 아는 자를 찾아라. 을수는 아들을 업고 도망쳤다. 하지만 뒷산까지 쫓아온 외병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을수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애원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외병의 두목이 비웃었다. 걱정 마라. 우리 영주님께서는 너와 내 자식 모두 원하신다. 고려 청자의 비밀을 알려주면 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배에 실려 외국으로 향하는 동안 을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바다는 거칠었고 파도는 무자비했다. 하지만 을수의 손은 따뜻했다. 아버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규슈에 도착한 을수 부자는 시마즈의 성으로 끌려갔다. 시마즈는 을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오, 드디어 만났구나. 고려 청자의 대가 을수. 내 소문은 바다 건너까지 들렸다. 이제 내 기술을 우리 규슈를 위해 써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주군, 이 기술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진의 흙과 물, 천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이것을 넘기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혼까지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시마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하는 것이냐? 거역이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마즈는 칼을 뽑아 을수의 목에 들이댔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고려 청자의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인가? 죄송합니다. 시마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칼을 거두었다. 대신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의 오른손을 가져와라. 쇠망치로. 을수의 아들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아버지. 하지만 병사들은 소년을 붙잡았다. 을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조상님들,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손은 여기서 끊어지지만 부디 이 아이만은. 쇠망치가 내려왔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가마터에 울려 퍼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을수의 오른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졌다. 을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다만 이를 악물고 견뎠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입에서는 신음 하나 나오지 않았다. 시마즈가 차갑게 말했다. 이것이 나를 거역한 대가다. 이제 내 손으로는 영원히 청자를 빚을 수 없을 것이다. 병사에 끌고 가라. 을수는 병사에 실려갔다.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병사가 막아섰다. 너는 가마터로 가라. 오늘부터 내가 일할 곳이다. 제1장 사냥개의 탄생. 사흘 밤낮을 을수는 고열에 시달렸다. 으깨진 손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간신히 지혈을 했지만 상처는 골마 들어갔다. 감염이었다. 아들은 낮에는 가마터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밤에는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다. 10살 소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다만 젖은 천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뿐. 나흘째 되는 밤 을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달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왔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을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울지 말거라. 하지만 아버지. 을수는 으깨진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피가 배어나와 있었다. 그 손으로 을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이름을 지어주마. 이름요? 너는 을손이다. 아들은 그 이름의 뜻을 몰랐다. 을수는 힘겹게 설명했다. 을은 천간지지의 둘째다. 첫째 갑처럼 곱고 강하지는 못하지만 을은 풀이다. 바람에 구부러지는 풀. 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풀이다. 을소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아비의 손은 부러졌다. 다시는 청자를 빚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아버지, 구부러져라. 하지만 꺾이지는 마라. 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풀은 다시 일어선다. 너도 그래야 한다. 살아남아라. 을소나 반드시 살아남아라. 을수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 손에서 작은 무언가가 굴러떨어졌다. 청자 조각이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파편. 아마도 예전에 깨진 청자의 일부를 평생 품고 다녔던 것 같았다. 을소는 그 조각을 주워들었다. 달빛에 비춰보니 아름다운 비색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것은 너에게 준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거라. 을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을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을소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다만 차가워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청자 조각을 다른 손에 쥔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벽녘 시마즈의 병사들이 찾아왔다. 도공이 죽었구나. 시신을 치워라. 그들은 을수의 시신을 거칠게 들어올렸다. 을소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다만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병사 중 하나가 그 눈빛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 저 꼬마, 왜 저런 눈으로?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겁에 질린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겁이 아니었다. 을소는 관찰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이들을, 이곳의 구조를, 권력의 흐름을. 10살 소년의 눈에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후 시마즈가 을손을 불렀다. 너 이름이 뭐냐? 을손입니다. 을손? 고려 이름이로구나. 좋다. 오늘부터 너는 가마터에서 일할 것이다. 죽은 내 아비를 대신해서 말이다. 예, 주군님. 시마즈는 을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눈물이 없었다. 떨림도 없었다. 다만 차분한 눈빛만이 있었다. 이상하다. 아비가 죽었는데도 저렇게 침착할 수가. 시마즈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는 일부러 을손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내 아비가 나를 거역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느냐?
압니다. 그럼 나를 원망하느냐? 을소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마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원망해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십니까? 시마즈는 그 대답에 놀랐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그는 을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 울고 있지 않다. 분노하고 있지도 않다. 이것은 계산하고 있는 눈이다. 시마즈는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볐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의 눈을 보아왔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저 소년의 눈에 담긴 것이 단순한 공포나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저놈은 지금 나를 관찰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복수할지. 저런 놈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지금 당장 죽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길들여 내 칼로 만들거나. 시마즈는 결정을 내렸다. 을손, 예, 주군님. 너 몸이 튼튼하냐? 남들보다는 힘이 셉니다. 좋다. 가마터는 다른 놈에게 맡기겠다. 너는 오늘부터 무사훈련장으로 가거라. 을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마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 아들 요시히로는 나약하다. 전장에 나가면 혼자서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를 그의 그림자 무사로 키우겠다. 요시히로를 지키는 것이 내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주군님. 시마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만약 내가 훌륭한 무사로 자란다면 너에게도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하지만 만약 요시히로에게 해를 끼친다면 내 아비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을소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품속의 청자 조각을 꽉 쥐고 있었다. 조각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을소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날 밤 을소는 작은 움막에서 혼자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청자 조각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다. 아버지, 제가 이제 무사가 된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검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상하죠? 원수의 기술을 배워야 한답니다. 청자 조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요한 비색으로 빛날 뿐이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구부러지되 꺾이지 말라고. 저는 구부러지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꺾이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을소는 청자 조각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누구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다음 날부터 을손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장의 무사교관은 을손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이런 어린 놈을 무사로 만들라고. 주군님께서 미치신 것 아니냐?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교관은 을손에게 나무 검을 던져주었다. 들어봐라. 고려놈. 예. 너는 요시히로님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뭔지 아느냐? 그림자는 주인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된다. 항상 주인의 옆에서 주인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만약 제대로 못하면 넌 죽는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훈련은 가혹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했다. 검 휘두르기를 1000번씩 했다. 던지기, 맞기, 구르기, 일어서기. 을손의 몸은 매일 멍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을손은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다. 맞으면 참았다. 아프면 이를 악물었다. 교관은 점점 놀라기 시작했다. 이 녀석, 보통이 아니다. 저 나이에 저런 집중력과 인내심이라니. 6개월이 지났다. 을소는 이제 또래 외국 아이들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다. 검술도 체력도 판단력도. 1년이 지났다. 을소는 성인 무사들과도 대련할 수 있게 되었다. 2년이 지났을 때 시마즈가 직접 훈련장을 찾아왔다. 그는 을손과 요시히로를 나란히 세워놓고 바라보았다. 요시히로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을소는 무표정이었다.
요시히로. 예. 아버님, 저 을손을 보거라. 저 아이는 너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전장에 나가면 저 아이가 내 목숨을 지킬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시마즈는 을손을 바라보았다. 을손. 예, 주군님. 너는 잘 자라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요시히로를 지켜라.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명심하겠습니다. 시마즈는 돌아섰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그는 을손의 눈을 다시 한번 보았다. 여전히 저 눈이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 하지만 상관없다.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시마즈는 착각하고 있었다. 을손은 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을손이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품속의 청자 조각을 만지며 되뇌었다. 그들의 검수를 배운다. 그들의 전략을 익힌다. 그들의 힘을 흡수한다. 언젠가 그 모든 것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을손은 구부러지고 있었다. 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았다. 화려한 붉은 갑옷을 입고 겁에 질린 남성 20대 후반과 검은 갑옷을 입고 침착한 남성 25세. 을손. 제2장 빼앗긴 이름과 투구 뒤의 진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을손이 25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시마즈 가문에서 손꼽히는 무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은 요시히로의 그림자였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존재. 요시히로는 28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약했다. 아버지 시마즈의 강압에 못 이겨 무사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겁쟁이였다. 그는 을손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 을손, 내가 전장에 나가야 한다면 너는 반드시 내 옆에 있어야 한다. 알겠지? 예, 도련님. 을손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공손하고 차분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해 가을, 시마즈는 이웃 영주와의 영지 분쟁에 휘말렸다. 전쟁이 불가피했다. 시마즈는 요시히로를 전장에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요시히로, 이제 내가 가문의 후계자로서 전공을 세울 때가 되었다. 아버님. 저는 아직. 변명하지 마라. 내가 28이다. 다른 가문의 후계자들은 진작에 전장을 누비고 있다. 이번에 반드시 공을 세워라. 요시히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아버님. 출정 전날 밤 요시히로는 을손을 불렀다. 을손. 예, 도련님. 너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지? 을손은 요시히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 을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을 지키는 것이 제 존재 이유입니다. 정말이지? 예. 요시히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을손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다음 날 군대가 출정했다. 500명의 병사와 30명의 무사. 요시히로는 화려한 붉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탔다. 을손은 평범한 검은 갑옷을 입고 요시히로의 바로 옆에 섰다. 전장은 규슈 북쪽의 구릉지대였다. 적군도 비슷한 규모였다. 전투는 치열했다. 돌격. 북소리가 울렸다. 양측 병사들이 부딪혔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말발굽 소리가 뒤섞였다. 요시히로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려 했다. 을손,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을손은 요시히로의 옆에서 적들을 베어냈다. 1명, 2명, 3명. 그의 검술은 완벽했다. 15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었다. 하지만 전세는 불리했다. 시마즈군이 포위되기 시작했다. 요시히로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는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려 했다. 을손이 말고삐를 잡았다. 도련님, 지금 도망치시면 배후에서 당합니다. 나라. 요시히로가 을손의 손을 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적의 화살이 날아왔다.
을소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화살을 막았다. 화살은 을손의 어깨를 스쳤다. 붉은 갑옷을 입는 을손과 검은 갑옷을 입은 요시히로.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요시히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을손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대로 가면 둘 다 죽는다. 도련님, 을손은 요시히로의 갑옷끈을 풀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냐? 도련님, 제 갑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무슨? 도련님의 붉은 갑옷은 너무 눈에 띕니다. 적들이 도련님을 집중 공격합니다. 제 검은 갑옷으로 갈아입으시면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을소는 재빨리 요시히로의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벗겼다. 그리고 자신의 평범한 갑옷을 요시히로에게 입혔다. 하지만 너는 제가 도련님의 갑옷을 입고 적을 유인하겠습니다. 그 사이 도련님은 저쪽 숲으로 빠지십시오. 거기서 본진과 합류하시면 됩니다. 을소는 요시히로의 붉은 갑옷을 입었다. 투구도 썼다. 그리고 요시히로의 말에 올라탔다. 자, 도련님, 지금 가십시오. 요시히로는 망설였다. 하지만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을손의 말을 타고 숲 쪽으로 달렸다. 을손은 요시히로의 화려한 갑옷을 입은 채 적진으로 돌격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여기 있다. 덤벼라. 적들이 몰려들었다. 을손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었다. 시간을 벌어 요시히로를 도망치게 하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을손은 싸우면서 생각했다. 도련님은 저 숲으로 가면 안전할까? 아니, 저쪽에도 적이 있다. 도련님은 방향 감각이 없다. 길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을손의 예상은 정확했다. 요시히로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그곳에 매복해 있던 적군 정찰대와 마주쳤다. 저기 시마즈 군이다. 잡아라. 요시히로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하지만 말을 제대로 몰지도 못하던 그는 나무 뿌리에 걸려 낙마했다. 그리고 적병의 창에 찔렸다. 요시히로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얼굴이 진흙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한편 을소는 적들과 싸우다가 아군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어냈다. 그는 요시히로를 찾으러 숲으로 향했다. 그리고 시신을 발견했다. 을소는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범한 검은 갑옷을 입은 시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갑옷은 분명 을손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은 요시히로. 도련님. 을소는 시신을 들쳐 업었다. 그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시마즈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오열했다. 요시히로. 내 아들. 내 아들. 을소는 무릎을 꿇었다. 주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련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마즈는 을손을 노려보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칼을 뽑았다. 을손의 목을 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마즈는 칼을 거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을손, 내가 요시히로를 지키려 했다는 것은 안다. 내가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도. 주군님. 시마즈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무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을손을 따로 데리고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막사 안에는 시마즈의 최측근 가신 사콘만이 있었다. 시마즈는 을손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을손. 예, 주군님. 요시히로가 죽었다. 예. 적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을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후계자 없이 영주가 죽으면 가문은 몰락한다. 영지는 몰수된다. 때가 끊긴다. 시마즈는 을손의 어깨를 잡았다. 을손. 아니, 오늘부터 을손은 죽었다. 주군님, 내가 요시히로가 되어라. 을손의 눈이 크게 떠졌다. 시마즈는 계속 말했다. 요시히로는 죽지 않았다. 전장에서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 얼굴에 화상을 입어 투구를 벗을 수 없고 전쟁의 충격으로 성격이 변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린다.
하지만 주군님, 그것은 내가 거부하면 우리 가문은 끝난다. 너도 나도 모든 가신들도 끝이다. 하지만 내가 요시히로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을소는 침묵했다. 시마즈는 그의 턱을 잡아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을손 아니, 요시히로. 이제부터 내 이름은 시마즈 요시히로다. 알겠느냐? 을소는 아니, 이제 요시히로가 된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요시히로는 혼자 막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투구를 벗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25살 청년의 얼굴이 있었다. 고려인의 얼굴, 을수의 아들 을손의 얼굴. 하지만 이제 그는 을손이 아니었다. 시마즈 요시히로였다. 그는 품에서 청자 조각을 꺼냈다. 15년간 품고 다닌 아버지의 유물. 그는 그것을 쥐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제 이름을 잃었습니다. 을손은 오늘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죽인 자들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청자 조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비색으로 빛날 뿐이었다. 하지만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졌을 뿐입니다. 언젠가 이 가짜 이름을 벗어던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요시히로. 아니, 을소는 청자 조각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리고 투구를 썼다. 이제부터 그는 이 투구를 벗을 수 없었다. 화상을 입었다는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졌다. 요시히로 님께서 전장에서 큰 부상을 입으셨다더라.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투구를 벗을 수 없다던데. 전쟁의 충격으로 성격도 완전히 변하셨다더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다. 시마즈의 권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사콘만이 진실을 알았다. 그는 매일 요시히로를 감시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를. 어느 날 사콘이 조용히 물었다. 요시히로님. 아니, 을손. 당신은 언제까지 이 연극을 계속할 생각이오? 을손은 투구 속에서 대답했다. 연극?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삶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배신할 것이오. 나는 알고 있소.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코는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만약 당신이 배신한다면 내가 직접 당신을 죽일 것이오. 을소는 웃었다. 투구 속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는 공허했다. 그때가 되면 시도해 보시지요. 사콘과 을손의 긴장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감시자와 피감시자.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제3장 주인을 삼킨 사냥개. 10년이 흘렀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여러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의 전략은 냉철했고 검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전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수군거렸다. 예전에 나약했던 요시히로님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규슈 최고의 무장이 되셨어.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야. 화상 때문이라잖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을소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공을 세워도 아무리 강해져도 결국 자신은 가짜라는 것을. 시마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해 겨울 시마즈가 병에 걸렸다. 노안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악화되었다. 의원들이 약을 처방했다. 을소는 매일 시마즈의 병상을 찾았다. 아들로서 마땅한 도리였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했다. 의원이 처방한 약을 주지 않았다. 요시히로. 약을. 예, 아버님.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을소는 약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물만 가져왔다. 시마즈는 정신이 혼미해서 구분하지 못했다. 사콘이 을손을 찾아왔다. 요시히로님, 주군께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왜 주지 않으시오? 을손은 투구 속에서 차갑게 대답했다. 약은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내가 확인했소. 을손은 사콘을 바라보았다.
투구의 틈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코님, 당신은 주군을 15년간 섬겼습니다. 나는 10년간 아들로 살았습니다. 누가 더 주군을 잘 아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요? 주군은 이미 살 만큼 사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콘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주군을 죽이려는 거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도록 도울 뿐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사콘이 칼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을손이 더 빨랐다. 그는 사콘의 손목을 잡았다. 사콘님,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주군을 구하고 시마즈 가문이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면 나를 믿고 가문의 안정을 지키는 것. 무슨? 을손은 사콘의 손목을 놓으며 말했다. 주군이 죽으면 내가 가문을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중신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사콘은 을손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칼을 거두었다. 당신은 악마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콘은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는 시마즈의 약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것은 묵인이었다. 배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이었다. 시마즈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 달 후 그는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다. 을손은 홀로 시마즈의 병상을 지켰다. 밤이 깊어갔다. 달빛이 창문으로 새어들어왔다. 시마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요시히로, 내가 거기 있느냐? 예,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잘 키웠다. 을손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마즈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그 말에 을손은 천천히 투구를 벗었다. 시마즈의 희미한 눈앞에 낯선 얼굴이 드러났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시마즈의 눈이 커졌다. 너는? 을손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저는 을손입니다. 당신이 죽인 고려 도공 을수의 아들입니다. 시마즈의 입이 떨렸다. 그럼 요시히로는? 당신의 아들 요시히로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다가 적의 창에 찔려서요. 을손은 시마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은 저를 개처럼 길렀습니다. 사냥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개는 때때로 주인을 물기도 하지요. 시마즈는 뭔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죽음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은 훌륭한 아들을 남기고 편히 눈을 감은 명군으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을손은 다시 투구를 썼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아버님. 시마즈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다.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을손은 시마즈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복수를 했다는 쾌감도 죄책감도 없었다. 다만 공허함만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인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는가? 하지만 을손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을손은 시마즈의 죽음을 공표했다.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다. 모든 가신들이 모였다. 장례가 끝난 후 을손은 모든 가신을 소집했다. 이제부터 내가 시마즈 가문을 이끌겠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을손의 권위는 이미 절대적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을손은 외국 황실에 보고서를 올렸다. 고려에 관한 보고서였다. 고려의 화포 기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불이 아니라 번개를 쏩니다. 황실의 중신들이 웅성거렸다. 그렇다면 위험한 것 아니오? 을손은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포는 강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재장전이 느립니다. 만약 500척의 대함대로 동시에 밀어붙인다면
그들이 다 쏘기 전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500척이라. 엄청난 규모인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고려를 점령하면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황실은 을손의 제안에 솔깃했다. 그들은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 좋다. 500척의 대함대를 준비하라. 그리고 그 함대를 지휘할 총사령관은 시마즈 요시히로 그대가 맡아라. 을손은 무릎을 꿇었다. 황공하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콘이 을손을 찾아왔다. 요시히로님, 아니 을손,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오? 정말로 고려를 침략할 생각이오? 을손은 투구 속에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려인이 아니오. 당신의 아버지는 고려 도공이었고. 을손은 사콘의 말을 끊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요? 을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려를 구하려면 먼저 왜군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안에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고려는 결국 멸망합니다. 사콘은 을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을손의 계획이 무엇이든 그것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을손은 혼자 남았다. 그는 품에서 청자 조각을 꺼냈다. 아버지, 곧 고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적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청자 조각은 달빛에 비춰 아름답게 빛났다. 제사장 진포의 비색 이어서 500척의 대함대 준비는 1년이 걸렸다. 을손은 그 시간을 이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고려의 화포기술자 최무선에게 밀서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어느 날 밤 을손은 작은 배 한 척을 비밀리에 준비했다. 사콘만이 그 사실을 알았다. 이 배를 고려 해안에 표류시켜야 합니다. 무슨 목적이요? 을손은 청자 조각을 꺼냈다. 이것과 밀서를 보낼 것입니다. 밀서? 누구에게? 최무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려의 화포 기술자입니다. 사콘의 눈이 커졌다. 당신, 정말로 고려를 돕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왜군의 총사령관이요.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을손은 사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비밀을 지켜줄 사람이. 사콘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요.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을손은 밀서를 썼다. 손가락을 칼로 그어 피를 냈다. 그리고 피로 글자를 썼다. 왜군 500척이 곧 진포로 진입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 거대한 관역을 만들겠습니다. 단 한 번의 불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고려 도공 을수의 아들 을손 올림. 밀서를 다 쓴 후 을손은 청자 조각을 인장처럼 사용해 밀서에 찍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밀봉했다. 이것을 배 밑바닥 깊숙이 숨겨주십시오. 하지만 고려군이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은 눈에 띄게. 사콘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 배는 고려 해안을 향해 출발했다. 거친 바다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고려군이 발견하기 쉽도록 설계되었다. 일주일 후 고려 수군이 그 배를 납포했다. 이상한 배다. 사람도 없고 화물도 없고. 밑바닥을 뒤져보자. 수군들이 배를 수색한 끝에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것은 뭐지? 상자를 열자 청자 조각과 밀서가 나왔다. 수군 대장은 즉시 그것을 최무선에게 보고했다. 최무선은 청자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햇빛에 비춰보았다. 순간 그는 숨이 멎었다. 이것은 강진의 비색이다. 우리 고려 도공이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색깔이다. 부관이 물었다. 하지만 대감, 왜군이 우리를 속이려고 보낸 것은 아닐까요? 최무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청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보거라, 이 정교함을. 이 완벽함을. 외놈들이 이것을 만들 수 있다면 애초에 우리 도공을 납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밀서를 펼쳤다. 피로 쓴 글씨가 드러났다. 최무선은 밀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을수의 아들, 을손이라. 대감,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최무선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믿어야 한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다. 어차피 500척이 온다면 전투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다. 최무선은 즉시 화포부대를 진포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밀서에 적힌 대로 준비를 시작했다. 한편 을손의 500척 대함대는 출항했다. 장관이었다. 바다를 뒤덮은 배들, 깃발들, 병사들. 을손은 기암의 가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사콘이 옆에 다가왔다. 정말로 이것을 실행할 것이오? 그렇습니다. 500척의 배와 수만 명의 병사가 죽을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을손은 투구 속에서 대답했다. 전쟁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희생으로 더 큰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사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함대는 진포 앞바다에 도착했다. 을손은 모든 장수를 소집했다. 들어라. 고려의 화포는 강하다. 하지만 약점이 있다. 재장전이 느리다는 것이다.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대형을 유지해야 한다. 배들이 흩어지면 개별적으로 격파당한다. 하지만 만약 500척을 하나의 거대한 성벽처럼 만든다면 화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진영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을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다. 그러므로 모든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라. 첫 일제 사격을 견디고 우리가 일제히 상륙한다. 장수들은 환호했다. 오, 역시 총사령관님의 지략이십니다. 이번 전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을손은 그들의 환호를 들으며 투구 속에서 쓰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 너희의 승리다. 죽음의 승리. 이틀 후 500척의 배는 거대한 쇠사슬로 단단히 묶였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섬처럼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최무선은 진포 언덕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밀서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저들은 정말로 스스로 감옥을 만들었다. 부관이 물었다. 대감,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최무선은 화포부대를 바라보았다. 불화살을 장전하라. 오늘 우리는 저 500척을 단 한 번에 가라앉힐 것이다. 화포가 준비되었다. 최무선은 손을 들어 올렸다. 발사. 화포가 불을 뿜었다. 불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의 궤적들. 첫 번째 배에 불화살이 꽂혔다. 불이다. 불. 병사들이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불화살은 특수화약으로 만들어져 물로도 끄기 어려웠다. 불은 빠르게 번졌다. 그리고 쇠사슬로 연결된 다음 배로, 또 다음 배로 옮겨 붙었다. 사슬을 끊어라. 안 됩니다. 사슬이 너무 두껍습니다. 도끼를 가져와. 하지만 두꺼운 쇠사슬을 도끼로 끊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 사이 불은 계속 번졌다. 을손은 기암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불타는 배들, 비명 지르는 병사들. 그는 미리 준비한 작은 탈출선으로 향했다. 사콘이 그를 따라왔다. 요시히로님, 병사들이 놔두시오. 이것이 계획이었소. 하지만 을손은 사콘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살고 싶다면 따라오시오. 아니면 여기 남아서 함께 타 죽으시오. 사콘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을손을 따라 탈출선에 올랐다. 두 사람은 혼란 속에서 조용히 함대를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폭발음이 들렸다. 화약이 실린 배들이 연쇄 폭발하고 있었다. 500척의 배는 거대한 불지옥이 되었다. 도망칠 수도 도울 수도 없었다. 을손이 만든 거대한 성벽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 을손은 멀어지는 함대를 뒤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다만 차가운 결의만이 있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죽인 자들의 병사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사코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쳤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을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다음 날 생존자는 100명도 되지 않았다. 을손과 사콘, 그리고 몇몇 장수들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제오장 적국의 심장에 박힌 고려의 가시. 을손은 폐잔병을 이끌고 외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갑옷은 찢어져 있었고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출이었다. 황실 앞에 무릎을 꿇은 을손은 머리를 조아렸다. 폐하, 황공하옵니다. 신이 패배했습니다. 황실은 분노했다. 어찌된 일이냐? 500척의 대함대가 어떻게 전멸할 수 있단 말이냐? 을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폐하, 그것은 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을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경파 영주들이 무리한 작전을 강요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을손은 계속 말했다. 신은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포 따위 두렵지 않다며 일제히 돌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려의 화포에 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분노였습니다. 살아남은 장수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을손이 사전에 포섭해둔 자들이었다. 맞습니다. 강경파 영주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는 반대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황실은 경노했다. 감히 황명을 거스르고 멋대로 작전을 변경했단 말이냐? 을손은 고개를 숙였다. 폐하, 신은 그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신의 권한으로는. 좋다. 책임자들을 모조리 끌어내라. 그날부터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다. 을손을 방해하던 강경파 영주들이 하나둘 체포되었다. 역적으로 몰렸다. 가문죄 멸했다. 을손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황실의 아래였다. 폐하, 신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고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화포는 신의 무기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천벌을 받습니다. 을손은 무릎을 꿇었다. 폐하, 신은 감히 아래옵니다. 앞으로 100년은 고려를 침략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을손을 바라보았다. 황실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좋다. 시마즈 요시히로의 말을 따르겠다. 고려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을손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투구 속에서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해냈다. 아버지, 이제 고려는 안전합니다. 그날 이후 외국은 고려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멈췄다. 고려는 신이 지키는 땅이라는 공포가 퍼졌다. 을손의 권위는 절대적이 되었다. 하지만 을손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시마즈 요시히로였다. 가짜 이름으로 사는 가짜 인생. 에필로그 순환. 30년이 더 흘렀다. 을손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주였다. 하지만 여전히 투구를 벗지 않았다. 화상 때문이라는 이유로. 사코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 그는 을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적국의 심장에 박힌 가시. 그것이 당신이요. 고맙습니다, 사코님. 하지만 행복하십니까? 을손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코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어느 봄날 을손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그곳에는 작은 가마터가 있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가마. 을손은 그곳에 앉아 흙을 만졌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일을 해봅니다. 그는 서툰 손놀림으로 작은 청자 술잔을 빚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아름답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술잔이 구워졌다. 을손은 그것을 들고 바닷가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는 술잔 바닥에 떨리는 손으로 두 글자를 새겼다. 을손. 자신의 진짜 이름. 평생 숨겨왔던 이름.
아버지. 을소는 술잔에 차를 따랐다. 저는 평생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을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요시히로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을 죽인 자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힘을 빼앗아 당신의 고향을 지켰습니다. 차가 술잔에 가득 찼다. 이제 이 잔을 고려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을소는 술잔을 바다에 띄웠다. 작은 술잔이 파도를 타고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품에서 청자 조각을 꺼냈다. 평생 품고 다닌 아버지의 유물. 아버지, 저는 을처럼 살았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을소는 청자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가마터에서 을손을 발견했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청자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슬퍼했다. 위대한 영주가 세상을 떠났다고.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전설적인 무장이 생을 마감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진짜 누구였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며칠 후 고려 강진의 해안가, 한 어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파도에 밀려온 작은 청자 술잔. 이게 뭐지? 그는 술잔을 주워 햇빛에 비춰보았다. 아름다운 빛깔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술잔 바닥에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을손. 어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름인가? 누구의 이름일까? 을손. 을손이라. 어부는 술잔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왠지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석양이 술잔을 비췄다. 잔 속의 비색이 유난히 아름답게 빛났다. 마치 먼 곳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을은 구부러져도 꺾이지 않는 풀. 그는 굽혀졌으나 끝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